정부가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들을 상급 종합병원에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협회의 강한 반발 속에 전북에서도 지역 보건소에서 일하던 공중보건의 10여 명이 파견됐는데 농산어촌의 의료 공백도 우려됩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공천한 것을 두고 폐륜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호주대사 내정자 출국을 두고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이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계엄군의 폭력 진압으로 숨진 고 이세종 열사를 5.18 민주화운동 최초 희생자라고 결론 냈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하는 대학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무료로 주는 중학교도 생겼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에 아침 급식 사업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속 식량 주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토종 씨앗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농민들을 열린 K에서 만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복귀 명령을 거부한 전공의 5,000명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들도 파견하기 시작했는데 의협은 의료 현장의 혼란만 더 불러올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첫 소식 노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8일 기준 전국 100개의 수련병원에서 계약 포기 등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전체 92.9% 수준인 약 12,000명입니다. 정부는 이 중 5,000명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선 발송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발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할 것입니다. 일부 의대와 병원 교수들의 이딴 사직 조짐에 대해서도 의사가 환자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 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또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오늘부터 군의관과 공보의 등 150여 명을 20개 상급 종합병원에 우선 파견했습니다. 의협은 이에 대해 PA 간호사 정책에 이어 또다시 의료 현장에 혼란만 불러올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격오지 주민과 군인들의 생명과 건강보다 어차피 메워지지도 않을 수련병원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도 계속 늘어 전체의 30%에 육박하면서 집단 유급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나서 의대생들에게 대화를 요청했지만 학생들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이상 대화는 어렵다는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가 정부 정책 대응 방안 등을 놓고 오늘 다시 긴급총회를 시작한 가운데 비대위의 결정이 타 의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의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앞서 보도처럼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전국 주요 병원에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이 파견됐는데요. 전북에서도 농산어촌에 근무하던 공중보건의를 대형 병원에 배치했는데 사각지대인 농산어촌의 의료 공백 걱정입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행동이 촉발한 의료 공백 사태. 정부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병상 가동률이 50% 떨어진 일선 병원에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배치했습니다. 3월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총 158명을 파견하여 전북에서도 농어촌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공중보건의사 10명과 군의관 1명을 차출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지속될 경우 추가 차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차출이 있다면 그거는 그 광역 내에서 이동 배치를 통해 가지고 지역민들을 섬기는 내용이 아닐까 현재. 문제는 의료 사각지대에서 환자를 돌보던 공중보건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일단 가까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에 순회 진료를 통해 빈자리를 메울 계획이지만 날마다 하던 진료가 일주일에 한 차례로 축소되는 등
환자 불편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만성 질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시거든요. 그분의 명단을 확보해서 저희가 전화로 안내해서 수요일 날 진료를 받으시게끔. 공중보건의 차출이 대형 병원 차질을 줄이기 위한 피치 못할 선택이라지만 농산어촌 의료 불편에 대한 촘촘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을 이어가면서 개강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당초 개강일이 지난달 19일이었지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이 출석하지 않자 개강 일자를 오는 18일까지 더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북대 의대도 지난 4일 공식 개강했지만 90% 넘는 재학생이 휴학계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자 오는 22일까지로 3주간 개강을 미뤘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만간 민주당 경선이 마무리되면 이번 총선에 나설 후보들 윤곽이 나올 텐데요. 다른 정당도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북에서 민주당의 쏠림은 여전합니다. 진유민 기자입니다. 늑장 선거구 획정으로 뒤늦게 치러지는 민주당 경선. 선거를 한 달 남기고 전주 병과 정읍고창,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완주 진안 무주 4개 선거구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경선을 끝으로 민주당 후보 공천 작업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현 정부 심판론을 내세운 민주당에 전북 표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북 발전을 위한 여당 의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16년 만에 전북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냈습니다.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도 전북에서 적어도 7명이 입당하는 등 험지 우선 추천에 따른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한 달 전에는 민주당을 뺀 다른 정당 예비 후보가 40명이 넘었지만 이번엔 20여 명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보당은 전주 을과 익산 갑에, 녹색정의당은 전주 병에 후보를 내는 데 그쳤고 새로운 미래는 현재까지 전주 갑과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선거구 등 2곳에만 총선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익산을 선거구 단 1명만 후보를 결정하며 변수로 꼽혔던 제3지대 신당들 역시 전북에서 이렇다 할 확장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도 현 여당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긴 합니다만 워낙 전라북도의 정치 지형 자체가 민주당 중심의 일당 구도로 형성되어 있는 탓에 여야 공천 작업이 끝나는 이번 주 안에 본선 구도 윤곽이 나오면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를 공천한 것이야말로 폐륜 공천이라며 민주당 공세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해서도 반미 종북 세력의 국회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민의힘 공천을 향해 폐륜 공천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이 오늘 적극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공천한 것이야말로 폐륜 공천이라고 했습니다. 폐륜이 뭐죠? 폐륜 홍수 욕설, 배우 관련 의혹, 검사 사칭, 대장동 비리, 음주운전, 정신병원 의혹. 제가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하겠어요. 장동혁 사무총장도 폐륜하면 현실 정치인 중에서 딱 한 명이 떠오른다며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기형적 선거제도가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반미 종북 세력의 국회 문을 열어주는 종북 횡재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수 의석을 통해 준연동형을 강행해 국회를 반대한민국 세력과 파렴치 범죄 혐의자들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는 민주당의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사실상의 선거연대에 대해서도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달 남은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반도체 규제 원샷 해결을 이번 총선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세운 데 이어
오늘 오후 경기도 고양을 찾아 경기도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호주 대사 내정자가 출국한 것을 두고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 해외 도피라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외교부,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과 탄핵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이재명 대표는 홍성과 천안에서 충청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내정돼 출국한 데 대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를 받다가 공권력을 동원해 해외로 도피했다는 겁니다. 국가의 모든 공권력을 활용해서 범인을 도피하고 참으로 한심하다. 국민들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폐륜 정권의 행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직권 남용,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탄핵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피의자를 빼돌린다고 의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모두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충남 홍성군과 천안시를 차례로 찾아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등을 5대 실정으로 꼽으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김부겸 전 총리를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선에서 탈락한 전해숙 의원은 민주당의 특정인의 방탄과 특정 세력의 호위만 남았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제3지대에서는 새로운 미래가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개혁신당은 2차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전북대학교 고 이세종 열사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첫 사망자로 공식 인정됐습니다. 이제 5.18 민주화운동이 광주 전남에서 전북을 포함한 전국적인 항쟁으로 시간적, 공간적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1980년 5월 18일 새벽, 당시 계엄군이 전북대학교 학생회관을 덮쳤고 20살 청년이 숨졌습니다. 이 청년은 전두환 퇴진과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농성하던 농과대 2학년 이세종 열사였습니다. 몸에 멍과 핏자국이 있었지만 당시 수사기관은 학생회관 옥상에서 단순 추락한 거라고 발표했고 1998년에야 비로소 5.18 관련 사망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이세종 열사를 첫 사망자로 명시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하루가 빠른 1980년 5월 18일 01시 40분에서 50분 사이로 보기 때문에 첫 희생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목격자 진술과 계엄군 작전일지 등을 볼 때 이세종 열사가 전북대를 장악하려던 계엄군에게 폭행당하고 추락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지만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의미와 파장은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광주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북을 비롯한 전국적인 항쟁이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명확히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5.18 조사위는 이세종 열사가 옥상에서 떨어진 경위와 누구에게 폭행을 당했는지는 아직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누군가 양심 고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직원에 대한 상습 폭언과 폭행 등을 해 근로기준법 위반과 스토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순정축협 조합장이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피해자 4명에게 합의금을 공탁했습니다. 형사 공탁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입니다. 또 조합장은 감형을 위해 지금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조합장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는데
최근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전국 대학가의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데요.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등교하자마자 교실이 아닌 휴게실로 들어섭니다. 손에 아침밥을 받아들고선 친구들과 3-3-5 모여 식사를 합니다. 오늘 메뉴는 찹쌀로 만든 약밥에 유산균 음료. 부모님이 원래 아침밥을 안 먹으셔서 걱정하셨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먹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잠 대신 밥을 택한 학생들. 성장기 체력 증진은 물론 주의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긴 하는 것 같긴 한데 학교에서 지원해주니까 딱 적당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학생 한 명당 한 끼 예산은 3,000원가량으로 주로 간편식이 제공됩니다. 아침밥 준비와 배식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맡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같이 협의하고 같은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의 업무가 아니라 다 같은 마음으로. 전북교육청은 아침 급식 사업을 중학교 15곳에서 시범 실시한 뒤 내년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아침밥은 청소년 식습관을 개선하고 학부모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초중고와 특수학교 신입생에게 입학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가방과 신발, 의류와 학용품 등 학교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초등학생은 30만 원, 중고등학생은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도교육청 누리집의 전북 에듀페이 입학지원금 신청 시스템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학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석대학교와 군장대학교가 교육부 글로컬 대학 30 사업 공모를 앞두고 대학 간 연합 모델 구상을 위해 업무 협약했습니다. 앞으로 두 대학은 글로컬 대학 30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는 한편 학술과 정보, 인력 등을 교류할 계획입니다. 또 각종 교육과 연구 사업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성명서를 통해 전북교육청이 기초학력 예산 지원을 볼모 삼아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를 사실상 강제하는 지침을 내렸다며 당장 월권 행위를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평가 참여에 대한 학교 자율권을 뺏지 말아야 한다면서 학급별 판단 등 학교 필요에 의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한 소방관이 강아지들을 구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위급한 상황에서 반려견 심폐소생술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강아지 몸을 연거푸 누릅니다. 의식을 잃은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겁니다. 지난해 말 주택 화재 당시에는 반려견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하지만 7분가량 심폐소생술을 벌여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이 같은 심폐소생술은 호흡 맥박 확인부터입니다. 몸을 두드리고 눈 주변이나 발가락 사이를 자극해 반응을 살피고 코에 볼을 갖다 대 호흡이 있는지 본 다음 허벅지 안쪽을 만져 맥박이 뛰는지 알아봅니다. 이후 심장을 찾아 압박합니다. 심장의 위치인데요. 그게 바로 갈비뼈의 4번, 5번 자리가 위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왼팔을 굽혔을 때 닿는 부위가 이곳에 손바닥을 대고 다른 손으로 감싼 뒤 팔을 곧게 펴 누릅니다. 1초에 2차례 간격으로 모두 30차례 실시하면 됩니다. 소형견이나 고양이는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심장 부근을 압박해야 합니다. 또 체온 유지를 위해 몸을 문지르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호흡의 경우 입이 큰 반려견은 공기가 새나갈 수 있어 코에 숨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또 입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하고 혀는 말릴 수 있으니 입 밖으로 빼냅니다. 양손으로 입에 공기가 나가지 않도록
감싸쥐고 코에다가 바람을 넣는데요. 2회 호흡을 넣습니다. 이때 시선은 가슴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를 확인합니다. 후. 이 과정은 동물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하면 됩니다. 그 심폐소생술을 자기가 평상시 잘 숙지를 하고 있다면 그 골든타임에 분명히 반려견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할지를 두고 국회위원회가 두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보험료를 더 내고 수령 금액을 더 받자는 안과 보험료를 더 내지만 수령 금액은 그대로 하자는 안인데 앞으로 시민대표단 토론 등을 더 거칠 예정입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좁혔습니다.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으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식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안으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안 모두 연금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데 은퇴 후 수급액을 끌어올리냐에 차이를 뒀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1998년 이후 동결돼 왔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올해 42%이고 2028년까지 40%로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60세 미만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안은 근로자와 사용자, 지역가입자와 수급자 등 이해관계 집단 36명이 모여 수기한 끝에 제시됐습니다. 앞으로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4차례의 공개 토론회를 거쳐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 이전에 완성될 방침입니다. 수기단은 퇴직급여제도 개선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공적연금 형평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론화위는 내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기단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교사들이 입시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당시 영어 지문이 유명 학원 강사가 만든 문항과 일치해 문제가 됐었는데 교육과정 평가원이 논란을 축소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당시 유명 학원 강사의 기출문제와 같은 지문이 나왔던 영어 23번 문항. 감사원 감사 결과 수능 출제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사전 검증을 누락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출제 전 사설 모의고사를 구매해 사전 검증 작업을 거치는데 2022년엔 문제가 된 학원 강사의 문제집을 검증 대상에서 누락했습니다. 수능 직후 수험생들의 이의 제기가 쇄도했지만 평가원 담당자들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유리한 근거를 만들어 논란을 축소시키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교사들과 입시업체, 수능 출제위원 등이 유착해 모의고사 문제를 거래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에서 공개됐습니다. 현직 고교교사와 입시업체 간 문항 거래는 조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문제 공급책과 중간 전달책 역할을 나눴고 고액의 금품 수수와 탈세 등 부당 행위도 있었습니다.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한 교사는 비슷한 경력의 교사 8명을 모집한 뒤 4년에 걸쳐 모의고사 문제 2,000개를 팔아 6억 6천만 원을 챙겼고 배우자와 출판업체를 차려 EBS 교재 집필진 등에게서 사들인 문항을 학원에 판 교사도 적발됐습니다.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받으려는 사교육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원 간의 금품 제공을 매개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원은 교사와 학원 관계자, 대학 교수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홍콩의 ELS, 이른바 주가 연계증권의 예상 투자 손실이 6조 원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손실배상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판매사의 판매 원칙 위반과 불완전 판매 여부를 비롯해
투자자의 나이, 투자 경험 등을 따져 배상 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은행 등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1월부터 2달간 진행한 홍콩 ELS 관련 현장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사 결과 판매사들은 글로벌 주가지수 변동성이 큰 시기에 관련 상품 영업 목표를 상향 조정하거나 판매 한도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리가입이나 고령 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 등 불안전 판매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판매사 책임과 가입 당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분쟁 조정 기준안을 내놨습니다. 판매사들은 판매 원칙 위반과 불안전 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 20에서 40%가 적용됩니다. 불안전 판매를 유발한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를 가중합니다.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최초 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투자자별로도 배상 비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ELS 가입 횟수가 20회를 초과하고 손실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 비율이 0%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판매사 책임만 인정되는 사례, 즉 100% 배상도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실제 배상 비율은 20에서 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에 대한 분조회를 개최하는 등 분쟁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으로 각 판매사는 이 조정 기준 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율 배상 기준이나 금감원의 분쟁 조정 절차 모두 강제성이 없는 만큼 판매사와 투자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전북에 사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열린 K 시간입니다. 춘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맘때 농촌은 봄 영농철을 앞두고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요. 식량 주권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사라져가는 우리 토종 씨앗을 지키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영농법인 씨앗 받는 농부 이종란 대표와 함께 토종 씨앗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뭐 영농철이 한창이라 농사 준비하시느라 좀 바쁠 텐데 네, 예,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영농법인 씨앗 받는 농부가 어떤 모임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단체는 사라져가는 우리 씨앗을 수집하고 증식하여서 씨앗 봐서 농사 짓고 소비자들에겐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또 농부들에게는 수익 창출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만들어졌고, 네, 저희가 주로 활동하는 곳은 완주 고산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단체는 2015년 지역 씨앗 모임 활동을 시작으로 2018년도 영농법인으로 만들어졌고, 지금은 농부 10여 명 정도가 토종 작물을 3월에서 11월까지 토종 육묘, 그다음에 봉동의 전통 농법 생강, 그다음에 대물림된 마늘, 감자, 또 8월에는 토종 배추, 모종과 또 고추, 옥수수, 토종쌀 등을 농사지어서 저희 뜻을 지지해주는 전국의 민간단체인 씨드림 회원 중심으로 주문 판매하고 있고요. 지역에서는 봄에 나오는 육묘 5일장에서 4월 29일, 5월 4일, 5월 9일 토종 모종을 고산 5일장에서 판매하고 또 그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씨앗을 나누기도 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토종 작물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정확하게 토종 씨앗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왜 주변에서 토종 씨앗이 자꾸 사라지고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토종 씨앗이라 농부의 손에 의해 농사짓고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잘 적응해온 씨앗을 말하는데요. 즉 말하자면 자가 체종이 가능한 씨앗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수학 단일 품종의 대량 생산 정책으로 농민들에게 고수익 창출의 농사를 짓게 하면서 토종 씨앗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예. 역사적으로는 일본 강점기 시대, 그다음에 6.25 전쟁, 농사를 짓지 못하는 3년, 그다음에 70년대의 녹색혁명 정책으로 토종 씨앗들이 대량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의 농업 정책으로 보기 좋은 농산물을 고집하는 농업 정책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계량보다 수확량이 적고 또 모양도 그르지 못해 수익성이 적은 토종씨앗이 점점 사라지는 점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다행히 전국의 민간 단체인 시드림 중심으로 전국의 농촌 마을을 돌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켜오던 씨앗을 수집, 증식, 노력으로 지금은 관심만 있으면 누구든지 우리 씨앗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좀 토종 씨앗이 사라지게 됐고 또 우수 품종을 좀 수확을 하려는 그런 현상 때문에 토종 씨앗이 점점 줄어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토종이라는 단어만 보면 우리 것이니까 뭔가 지켜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근데 토종 씨앗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토종 씨앗이 사라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알려주시죠. 네, 토종 씨앗은 이 지구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저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받아 농사를 짓게 되면은 심고 씨앗을 관리하고 육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씨앗이 갖는 다양성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고 또 토종 씨앗으로 농사를 지으면 환경 오염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고 농사를 짓는데 상당 부분 돈이 들어가지 않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이나 모종을 사야 되는 경우엔 엄청난 씨앗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고 또 농민의 손에 씨앗들이 오기까지의 많은 과정을 통해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과정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토종 씨앗을 지키지 못하는 사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씨앗을 지면 전 세계를 지고 흔들 수 있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전 세계의 농민들에게 씨앗을 팔 준비가 된 다국적 기업들이 각 나라의 종자 회사들을 엄청 많이 사들였고 우리나라의 종자 회사도 많이 사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농민들은 매년 씨앗을 비싼 값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특히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GMO 씨앗은 제가 생각할 땐 절대 건강할 수 없는 씨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문제는 GMO 씨앗과 세트로 농약을 판매하고 있고 세계의 농민들을 소비자로 끊임없이 사서 써야 하는 소비자로 전락시키고 농민들을 손에 쥐고 쥐락펴락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기후 위기의 최고의 대안은 토종 씨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입 종자를 수입해 올 때 그에 대한 또 돈을 지급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로열티겠죠. 네, 로열티도 부담을 해야 되고 그것과 또 농약을 같이 판매하다는가 하는 패키지로 더 농민들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건데 국내에서의 종자 자금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나 봐요. 네, 그 토종 씨앗이 사라지면서 다양성도 사라졌고 그와 함께 자금률이 급격히 떨어졌는데요. 농림축산식품 자료에 의하면 쌀은 80% 정도, 채소는 90%, 과일은 17%, 하예는 45%, 잡곡류는 거의 10% 미만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콩은 원산지가 우리나라이면서도 자급률이 10% 정도라는 것은 상당히 농부로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90년대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종자회사도 다국적 기업에 거의 넘어갔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청양고추를 팔렸는데요. 그로 인해서 청양고추 씨앗을 사와야 할 때는 상당한 로얄티에 비싼 가격을 주고 사와야 하는 현실입니다. 농민이 씨앗을 지속적으로 받아 농사지을 씨앗을 국가가 육종하여 농민의 손으로 돌려주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농부로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토종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로열티를 주고 다시 사와야 되는 그런 현상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 우리 씨앗을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알려주시죠. 토종 씨앗을 살리고 지키는 길은 역시 농민이 토종 씨앗으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사실 토종 씨앗도 문제지만 농사지을 사람이 농촌에 거의 없는 것이 큰 문제인데요. 토종 씨앗으로 농사 지으면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동감하지만 먹고 사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짓지 않아요. 그래서 토종 씨앗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려면 농민 기본소득이 반드시 실현되어서 생활비 걱정 없이 농사지어 자급자족의 농부로 살아갈 수 있게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전북 남부 지역은 비가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전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밤사이 소강 상태에 들겠고 내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다시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적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한 탓에 곳곳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북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지역에 따라 쌀락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어제부터 날이 풀렸습니다. 내일 하늘빛은 흐려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전주의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0도를 보이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지역은 아침에 익산이 2도, 군산과 김제 3도를 보이겠고 한낮에는 대부분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완주가 3도, 무주 1도를 보이겠고 한낮에는 1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이 오르면서 더욱 온화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